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기본적인 그 배경 이론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 현장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어떤 교권 침해나 이 위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방치하면은 도대체 어떤 나라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걸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우리를 타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타격하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이것이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흐름하고 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한반도라고 하는 또 특수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있죠. 이 두 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큰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 또 하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직면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걸 왜 크리스찬이어야 하느냐? 저는 이제 그게 제 삶 속에서 제가 회심한 그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크리스찬 선생님들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속죄의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이 특히 국공립학교의 교사들, 크리스찬 교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핍박해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 국공립학교에서 몰아내느냐, 요걸 제가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발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속죄의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위험성을 잘 알죠. 그리고 추가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도 당황하실 텐데, 교과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교과서 문제다. 좌우 양 진영이, 한쪽은 이쪽이 왜곡했다, 이쪽은 또 저쪽이 왜곡했다 이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왜곡했다 그러고 싸우죠.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 세대를 장악한다는 건 미래를 장악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과거에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핍박해야 이 혁명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대부분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 속에, 또 간증 속에 어릴 때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끼친 영향과 그때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공립학교 교사든 사립학교 교사든 선생님들의 영향력이, 특히 선교에 있어서 영향력이 사라질 때 미래가 밝아지는 거죠. 어떤 미래가? 혁명의 미래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역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했던 짓이 성공해서 혁명이 성공하면은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면 되고, 교회가 그걸 잘 지켜내고 개혁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과거에 저 같은 애들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요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공산화로 성공을 하면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지하 교회라 그러지 지상의 교회가 북한 당국이 인정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지하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혹시 정교조 선생님도 오셨을 수도 있는데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원래 정교조도 지하에서 활동하시다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이 지하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고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지키는 걸 실패해가지고 지하에 간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하교회를 유지할 것이고, 그렇지만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교조에도 들어가 보고 교총에도 들어가 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오늘 핵심인데 구체적인 전략도 좀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교조는 주로 홈페이지만 봐도 정치적인 아젠다가 중심이에요. 근데 교총은 웰빙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항상 죽느냐? 안주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싸운다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 신앙의 역사, 예수교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순교의 박해를 당해야 되는 시대도 있지만 일상생활이 영적 전쟁이에요. 죄와의 전쟁이고. 그런데 투지를 잃어버리고 전쟁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교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찬으로서 자격 상실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울 의사가 없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웰빙 추구 교사인데 그러면은 잘못 오셨어요. 근데 싸우러 오신 분들은 제대로 오셨습니다. 이제 싸우는 시대예요. 제가 그 한동대 로스쿨 원장 엘로우 교수 초청해가지고 부정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특강 들려줄 때 엘로우 교수가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졌다, 전쟁에서. 그래서 교회를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판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왔다. 완전히 전멸하기 전에 반전을 일으켜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미 안일하게 있다가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한국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미국이 겪었던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지 말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웰빙을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면 됐습니다.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여기서 뭘 더 웰빙을 하겠습니까? 우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것도 사실 싸우려고 모인 건데, 그랬더니 제가 무슨 싸움꾼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살이 포동포동한 걸로 보셔서 웰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웰빙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시작부터 좀 세게 말씀을 드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제 L정책연구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 선생님들께 좋은 정보나 자료를 많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략도 같이 공유하고. 근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걸 어겨서 문제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기 정교조 선생님 계시면은 제가 없는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시면, 혹시 오늘 회심하시면 너무 좋죠. 주로 정교조 선생님들이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울산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SNS 상에서 선거 기간에 정치 발언한 선생님을 어떻게 징계할 건지 그런 회의에도 참석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선생님들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얘기해도 정치적 발언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게 문제죠. 그런데 특별히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판례가 뭐냐면 대법원 판례고, 이게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사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본권의 주체가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권이 제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정치 참여의 자유나 이런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러나 교사는 특별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헌법과 교육기본법과 교육 관련
각종 법령에 선생님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판례가 나오게 된 배경도 뭐가 있었냐면 교사들이 시국 선언하는 게 있었죠. 이럴 때 집단적인 의사 표시를 교사가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PPT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단적으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다퉜는데 결국은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한 교사들이 소송에서 졌죠. 주로 정교조 선생님들인데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들은 다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요새는 또 선교 문제는 제가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아주 자세히 법적으로 제가 그걸 이제 우리 크리스찬 교사들이 학교에서 선교하지 못하게 하고 종교 교육이 심지어 교회가 세운 사립학교에서도 못하게끔 만드는 거에 앞장섰던 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 문제를 제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다뤄드릴 생각이에요. 오늘 다 다루려면 시간 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혹시 기회가 되면은 특히 교회가 세운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 종립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아니라냐, 아직 우리가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교육청이 예배나 종교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서 학생이 가는데 얘는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왜 교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석시키느냐 할 때는 걔만 따로 대책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학교 전체가 예배를 안 드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청이 압박을 하면은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알아서 기는 거죠. 알아서 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종립학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국공립학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크리스찬 교사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주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난리냐? 결국은 이겁니다. 다음 세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왜 교과서가 혁명의 도구가 되느냐라고 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세계적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놓이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기 때문에 놓이는 문제가 바로 역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 흐름 속에 놓이게 되는 게 바로 글로벌 성혁명, 성정치 성혁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L정책연구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걸 자세한 강의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 성정치 성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소련이 언제 붕괴했죠? 소련이 몇 년도에 붕괴됐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선생님들이 모이시니까 답변이 잘 나오네요. 다른 일반 교회에서 강의하면은 소련이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전 세계 좌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과거에 저도 좌파일 때 상처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혁명이 성공을 해야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강력한 종주국이었는데, 근데 국내 좌파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정신적인 방황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 운동권 형님들, 저는 그 세대보다 더 다음 세대인데 소위 X세대입니다. X세대 아시죠? 오렌지족, 낑깡족, 그 X세대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처음으로 잘 편하게 사용하고 해외 배낭여행을 처음 갔던 세대를 X세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40대 X세대 지식인들이 제일 비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걸 죄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86 형님들은 많이 무식하십니다.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한국을 장악했기 때문에 제가 매우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또래들은 386 형님들보다 개량형 좌파기 때문에 형님들보다는 똑똑한데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386 형님들은 저걸 잘 몰라요. 근데 교육을 장악하면 반드시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에는 희망이 없는가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386 형님들은 뜨겁게 투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운동권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NL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PD라고 부르는데 방송국 PD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인데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NL 쪽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서 김일성교 신자고 PD는 김일성교보다는 레닌 쪽을 따르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김일성교는 다 학습을 해야 돼요. 한국 좌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신이나 합동 측이 NL이고 안 웃으시네. 그러니까 좀 더 김일성교에서 정통이다 그죠. 그 반개 교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PD는. 그러니까 이 둘이 경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막스 레닌주의 이론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피곤해요. 저처럼 머리가 빠져요. 그러니까 얘들도 나름 웰빙을 추구하면 NL이 되면 편해요. 막걸리 먹고 흥분하면 돼. 그리고 수령님만 따르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NL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고. 우리는 깊이 이론을 따지기보다는 막걸리 먹고 흥분 잘하면 좋은 동지죠. 그래서 NL이 이긴 거예요. 수적으로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대협을 장악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향했느냐? 그건 알 수 없죠.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소련이 붕괴됐을 때 엄청난 좌절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만들어낸 세상,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신봉하는 수령교는 지상에서 별로 희망이 없느냐. 특별히 소련이 붕괴한 뒤에 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죠?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우리 교민 교회들을 막 깨우고 다녔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눈뜬 어떤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많은 업적을 갖고 계세요. 북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은 무슨 놈의 고난의 행군입니까? 인민을 학살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민이 스스로 고난을 감내하겠다고 행군을 한 적이 없어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이자들이 기아선상에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학살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고난의 행군이에요? 대학살이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고 북한의 우리 안타까운 동포들이 악한 세력의 체제 안에서 대학살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통계가 어떤 분은 58만 명이다, 112만 명이다, 또 300만이다,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가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에 가까운 인원이
기아선상에서 고통받다가 학살당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동포들하고 그 동포들을 죽이는 체제를 구분 못합니까? 오늘도 이 수영로교회 오면서 보니까 이단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붙여놨는데 화해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천지하고는 왜 화해를 못해요? 김정은이하고는 화해를 할 수 있는데 신천지하고는 왜 못합니까? 북한의 김일성교가 신천지보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10대 종교잖아요. 그게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가장 악랄한 사교 집단이라고요. 그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러니까 과거에 386 운동권 형님들이 운동권 교육을 받고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수령님은 오류가 없다. 이거를 영접하면은 끝나는 거고 교육이. 영접을 못하면 교육이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 형님들한테 형님 성경의 무오류는 못 받아들이는데 이성이 워낙 발달하셔서 수령님이 오류가 없는 건 어떻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게 정신 나간 사교 집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령교의 환자들, 신자라고도 안 해요. 수령교의 환자들이 제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 크리스찬이 정신을 차리고 방어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다가는 나라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웰빙을 추구했던 걸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다 같이 이제 수용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 얘기하다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혁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련 붕괴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 아니고 인민 기하 학살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 때가 90년대예요. 9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황장엽 씨가 망명한 게 97년도죠. 그러니까 94년부터 98년 사이에 우리 동포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학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살이라고 그러냐면 정권이 문호를 열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그분들 다 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수영로 교회에도 다녀가셨을 텐데 이면수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일성 부자 시체 보관한 동네 있죠, 거기 금수산 궁전인가요? 그거 운영비만 풀어도 인민들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시체 방부 처리하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입니까? 그런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그것들과 무슨 평화를 얘기합니까? 얼척이 없어. 여기서 더 흥분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절망적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도 혁명으로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없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증됐다는 거예요. 이 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이념이나 사상으로 통치했다가는 쪽박 찬다는 걸 이미 봤어요. 눈으로. 자기들 눈으로.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 공산 체제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매슬로우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김일성 대학에서는 매슬로우 이론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북한처럼 신분제가 강력한 사회가 없어요. 계층을 자세히 나눠놓고 특히 적대계층이나 그 적대계층 바로 위의 계층을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인간의 5가지 기본 욕구 있죠. 이거를 철저하게 국가에 의존하게 해서 그것만 해결되게 도와주면 자존감이라든지 내 자아를 실현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완전히 노예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평등을 외치는 자들이 그런 북한을 동경하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미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는 제대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민이 국가에 의존하게끔 만드는데 북한은 특별히 계층을 자세히 나눠서 적대 계층이나 자기들이 관리해야 될 민중들을 인민들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동물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언제 반기를 드냐면 그 5가지 기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기본적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 봉기가 일어납니다. 소련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은 북한 체제가 배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너질 뻔한 상황이죠. 그래서 황장엽 씨가 망명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본 거죠. 이 체제가. 자기가 이념을 디자인한 사람인데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 공산 체제가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곧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돈을 퍼줘서 살려놓은 거지 그걸. 그래서 지금 우리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핵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랑 무슨 상관이냐면 바로 그 연장선에서 그 체제를 끝까지 지키고 결사옹위하는 자들이 교육 현장과 교과서를 혁명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북한의 문제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역사 교과서나 역사 파트를 왜곡하는 역사 전쟁의 파트가 한반도의 특수성의 문제고요. 요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이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고 지키면 이깁니다. 이 싸움에서. 왜냐하면 재헌 때부터 현행 헌법까지 우리 헌정사의 핵심이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러니까 아직 헌법이 개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역사 교과서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2020년에 사용될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에서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가 나왔죠. 제가 자세히 짚어드릴 건데 그 원인이 어디냐면 이게 헌법 싸움이에요. 저들이 원하는 건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런데 연방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 헌법 안에서는 위헌이에요. 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재헌 헌법을 만들었죠. 미국도 건국할 때 헌법부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의 정체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을 처음 만드는 게 재헌 아니겠어요? 그럼 재헌할 당시에 재헌 헌법이 완성된 헌법이냐? 아니면 앞으로 통일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요 정부를 규율하는 헌법일 뿐이냐? 요 논쟁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완성된 게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 하찮게 취급해도 되는 거야로 해야 연방제가 가능해져요. 임시로 선언해 놓은 거에 불과해. 이렇게 가야. 그러니까 건국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키면 되냐면 재헌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그리고 이건 완성된 헌법이다. 그러니까 통일을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는 거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좀 필이 오세요? 이렇게 하면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과 헌법을 기초로 한 법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치적 중립에 위반되거나 징계를 받거나 공격당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자고 가르치고 헌법이 중요한 가치고 제일 중요한 거고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치를 실현하자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혁명을 생각하는 자들도 전략적으로 헌법을 강조해요. 그러나 건국은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완성 헌법으로 보지 않는 게 저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우리가 노려야 돼요. 그런데 성정치 성혁명 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이제 남가주, 사우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특별히 더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등교 거부 운동을 했어요.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성교육 자체가 너무 적나라해 가지고 이게 포르노그라피냐 성교육이냐 이걸 학교 현장에서 해야 되냐, 이게 교사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참다 소극적이던 크리스천 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건 교과서나 이런 데서 너무 적나라한 성교육을 너무 조기에 어릴 때 시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흐름이 뭐냐?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흐름은 반기독교적인 세계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자본주의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나온 책들을 제가 국내에 소개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핵심이 뭐예요? 자본주의와 싸워 이기려면 가정을 해쳐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정을 그대로 두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방식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해체하지 않으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혁명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주로 성정치 성혁명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동성애 투쟁이, 정치 투쟁이 전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풍조에 맞물려서 미리미리 조기에 성교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억압하는 윤리와 도덕을 교회가 주로 서구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구축해 놓은 그 체계를 해체시킨다. 그렇게 해서 인간 각자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끼리 가정을 이루든 여러 명이, 지금 한동대에서 문제됐던 게 바로 그 다자성애죠. 그러니까 한 집안에 여러 명의 남녀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음란하고 문란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걸 인권으로 포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이고 윤리 도덕에 기초한 가정과 성생활을 해체하는 것이 이들이 추구하는 혁명의 길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교육 분야로 끌고 들어와서 강력하게 실행할 때 다음 세대를 그 사조에 물들이게 되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은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특히 선생님들은 힘이 드신 게 뭐냐면 저 흐름과 맞서야 되고 또 교직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크리스찬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반동성애 동성혼 운동하는 진영에서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이 워낙 초창기이기 때문에 괜히 제가 거기서 교정해 준다고 깊이 얘기하면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여긴 선생님들이시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학교 현장에서도 젠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뭔 소리야, 젠더하면 50몇 개인데. 젠더라는 말을 쓰면 자동으로 50몇 개의 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분리가 안 돼요. 제가 선생님들이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다 똑똑하시니까. 자, 조선시대 여성하고 지금 제 아내나 여기 계신 여선생님들하고 피메일 젠더 맞죠? 피메일 맞죠? 그런데 역사 문화적으로 그때 여성과 지금 여성이 성 역할이나 사회 활동이 동일합니까? 다르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섹스로는 표현이 안 돼요. 섹스는 동일해요.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피메일 똑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여성이나 지금 여성이 젠더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딱 이해가 오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히려 저는 집안을 출입할 때 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는 저한테 허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아내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제가 집에 있어요. 논문 쓰고 이럴 때. 제가 집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제 아내가 나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사역을 돕는다고 사임하기 전까지는 전문가예요, 저분이. 그거를 제가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한말의 피메일 젠더와 지금 제 아내의 젠더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젠더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3의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그러니까 난 바이너리 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 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NAP 가지고 난리칠 때도 아이고 흥분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세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NAP의 근거가 된 게 뭐냐면 비엔나 행동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법에서. 거기도 보면은 섹스와 젠더를 병기합니다. 근데 주로 메일 앤드 피메일에 국한돼 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젠더든 섹스든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양성평등이라고 번역어를 통일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중요한 건 섹스란 말을만 쓰고 젠더란 말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성경대로니까 남자 여자 외의 성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평등하게 발전하는 거를 막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도 바보짓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면 여성만 음식을 만든다든지 차를 대접해야 된다든지 그런 룰이 없죠. 제가 해도 되죠. 오히려 저는 인공 조명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밝아져서 제가 섬기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섹슈얼리티도 뭡니까? 저게 이제 성욕을 포함한 개념인데 모든 섹슈얼리티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도덕적 섹슈얼리티에만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도덕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외에는 다른 섹슈얼리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외에 섹슈얼리티를 충족하는 거는 다 죄예요. 그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에 저 개념이 수록돼서 문제가 아니고 저 수록된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덕적 기준 안에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두 가지 포인트죠. 하나는 음란이 인권으로 변신하는 큰 흐름. 여기서 핵심이 뭐였다고요? 반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지적 도덕적 영향력을 해체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큰 흐름, 정치사의 흐름 속에 직면해 있는데 좌파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그걸 대안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캐나다까지 접수를 했는데 북미에서 지금 스트러글링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이 반쯤 미쳐가다가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나서 반전을 이루니까 지금 전투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국을 덮치고 있으니까 우린 지켜야 된다. 그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사 전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분들은 연방제로 통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6.25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근현대사의 표준이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 외에 대학가에서 읽히고 있는 책들은 이미 벌써 6.25는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왜라고 하는 저 책은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기독교가 문제인지를 한 챕터를 할애해서 다뤄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항상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그럴 때 기독교가 항상 문제인 이유를 설명해 줄게 하고 한 챕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교회와 기독교가 문제냐면 이자들은 반공의식이 투철하고 이 부산이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6.25 때
한반도를 싹 쓸어서 통일할 수 있었는데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상한 짓 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는 바람에 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막은 세력이 누구예요? 민족이 통일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를 미제국주의자들 끌어들이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그 통일을 막은 악의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다 모였네. 적폐들.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다. 그게 저 대한민국은 왜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것을 교묘하게 이제 아예 교과서 안에 스며들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승만은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소에 안 가도 되는 상태가 된 건데 저걸 저주하면 되죠. 그래서 잘 보세요. 평화통일 대 극우 반공 독재. 요 프레임입니다. 요거를 교과서에 탑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평화는 억압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해방되는 게 평화지. 그 동포들을 죽이고 억압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뭐냐면 나치 독일이 있는데 유럽이 평화를 맞이하려면 나치 독일이 무너져야 평화인 거예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학살하고 있는 유태인들을 풀어주든지 그때 평화에 대한 이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유태인은 계속 죽이고 있는데 절대 악이죠. 절대 악을 평화다 이러면 뭐가 평화예요? 유태인은 그대로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편하자고 북한에서 순교하는 분들을 무시하고 눈 감으면 그게 평화가 됩니까? 그게 악이죠. 악에 편승하는 거지. 근데 그 구도를 마치 이분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저나 여러분 같이 기독교인들이 항상 문제죠. 이렇게 프레임을 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 전쟁 중인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어떤 흐름들이 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가 지필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거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필 기준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냥 민주주의라는 말 쓰든지 자유민주주의로 쓰든지 혼용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든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저쪽이 유리하게끔 교과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한다 그럴 때 그게 역사를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경향신문 기사에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거 확인해 보시면 저쪽에서 뭘 왜곡이라고 하냐면 주로 산업화라든가 한국의 발전상을 많이 다뤘다가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왜 많이 발전한 걸 많이 강조하냐? 아니 발전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왜곡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왜곡은 뭐냐면 저런 것들을 지필 기준에서 빼면은 왜곡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냐면 분단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북이 왜 분단돼서 대결하게 하느냐? 그럴 때 남한 책임이다. 우리 대한민국 책임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이 6.25도 남침이 아니고 지금 평화가 깨지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반공을 하기 때문에 평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반공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오늘도 제가 KTX 타고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북한 현대사를 다룬 책들을 리뷰하면서 왔는데 기가 차요. 역지사지하자. 북한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해주자.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예요. 그럼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독교인을 좀 역지사지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거 찬동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한 게 그럼 교회 앞에 신천지 출입금지 붙이지 말고
신천지도 좀 이해해 주세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 줍니까 그거를? 아니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는 걸 이해하라고요? 성경책을 소지하는 이유만으로 그 엄청난 고난을 겪는 걸 이해하라고요? 어떻게 이해해 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남북 화해 평화 통일을 더 부각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통진당이 해산되기 전에 선거 때마다 내놓는 통일 방안을 보세요. 북한 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 통일은 말 그대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다 짜 맞추는 거죠.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싸울 거냐? 우리 선생님들은 영어 나오면 울렁증 걸리고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수법을 아주 스마트하게 적용하면은 학습 효과도 높이면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할 때 인권법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맡은 과목 중에 인권법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정의당, 청년 당원 이런 애들이 수업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LGBT 요새는 Q자까지 붙여서 LGBTQ인데 제가 LGBTQ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딱 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 강의에 일부러 들어온 애도 있겠죠. 오늘 한번 걸려라. 그런데 제가 머리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뺀질뺀질. 절대 안 걸리죠. 왜 안 걸리냐 하면 교수법을 저걸 쓰면 돼요. 저게 이제 플립 러닝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교총에서 예산 지원 해주잖아요. 연구팀 만들어서 신청하면 맞죠? 에?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벌써 성인권연구회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저쪽 방향에서 하는 건지 우리 쪽에서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훨씬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 L정책연구원과 어떻게 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조인 집단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핍박을 받거나 선교 활동하다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압력을 받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이럴 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총에도 법률 지원 시스템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ADF라는 법률가 집단이 있는데 10년 전부터 크리스찬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거 하자 하는데 그 얘기는 좀 자세히 조금 이따 할 거고 일단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저 플립 러닝이 뭐냐 이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는 이제 티치 하는 게 아니고 티칭이 아니라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BTQ를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느냐 이럴 때 제가 직선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의실에서 일방적으로 뭐를 해요? 렉처를 해버리면 강의를 해버리면 반발이 생기고 그거 꼬투리 잡아서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플립드 러닝은 무슨 뜻이냐면 역전된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플립드가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역전됐다. 이게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고 선생은 코치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나 과제를 충실히 줘요. 그래서 지가 찾게 만들면 가장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수업 시간에 오면은 자기가 조사하고 연구해 온 거를 발표하거나 친구랑 토론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찬반을
제가 저것도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플립 러닝 연구팀 이런 거를 크리스찬 교사 중심으로 나중에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교과나 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근데 저 플립드 러닝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연구도 많이 축적돼 있고 울산대학에서는 제가 주로 저걸 앞장서서 했고요. 그러니까 저게 장점이 뭐냐면 제가 공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찬반에 쓰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생님의 역할은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코치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한 관점에서 물론 공정하죠. 페어하게 양측 입장을 사전에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제공을 하고 애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와서 토론이나 여기 임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일 관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LGBTQ 문제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제가 준 자료나 그러면 애들이 어떤 학생들은 좀 더 알고 싶으면 거기서 확장해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아마 초중고 단위에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제공한 거를 50% 공정하게 제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실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결론이 나요. 그리고 애들이 찬반을 바꿔가면서 토론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 하는 토론 그 하브루타 방식을 플립드 안에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짝을 져서 찬반을 바꿔가면서 토론하게 한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가면 애들이 발표도 활발하게 하고 학습 효과가 높아져요. 근데 이때 상대방 진영의 논거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쪽에 서보고 저쪽에 서보고 하면서 뭘 찾게 되냐면 진실이 뭐냐에 직면하게 돼요. 이럴 때 선생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애들이 먼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GBTQ가 진짜 인권이냐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작용, 그다음에 가정 파괴, 오히려 보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인간이 타락하는 결과들을 자기들이 조사했잖아요. 제가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토론할 때 방향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분들 안 됐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요. LGBTQ 문제도 역사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북한 인권 문제만 정확하게 실증해주면 끝납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레이건이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인권 문제는 창이고 자유가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우월한 체제에 있다는 진실에 직면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저쪽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만약에 역사교사가 여기 계신다면 특별히 사명감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울 때도 현명하게 교수법부터도 탁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수업 방식이 일방적인 렉처가 아니라 플립드 러닝이나 이런 걸 적용하는 수업을 했을 때 오히려 학습 효과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응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탁월한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무장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기 교과가 뭐든 간에 선생님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크리스찬 밸류, 기독교적 가치가 뭔지를 전파할 수 있는 파워가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안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가 왜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와 관련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고 자본주의가 타락한 게 문제지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무지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수님, 이론은 사회주의가 더 좋잖아요. 어떤 게 좋은데? 그냥 좋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좋은 게 어딨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왜 탁월하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몰라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출발됐냐?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서 강연할 때 뭘 가르쳐 드렸냐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링컨 대통령이 연설한 거,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거 있죠? 그게 종교개혁에서 나온 얘기라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걸 얘기했더니 다 감동을 받아. 그리고 저한테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굉장히 성경적인 데서 출발했고 말씀 중심의 참신앙으로 개혁하자고 하는 개혁신앙의 본질에서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이 신앙과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걸 포기하자 그러면 캐톨릭이나 하세요. 교회를 뭐하러 댕겨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이고 정신 나간 상태를 선생님들이 선도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리즈로 강의해놨어요. PLI라고 PLI.KR인가요? 거기 들어가면 서울에서 16강으로 했고 부산에서 12강으로 해놨어요. 그걸 보시면 크리스찬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왜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뭐다. 법치도 종교개혁의 산물인 걸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인류 사회에서 등장해서 우리 자유권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 현실 정치, 시스템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교과를 진행하거나 학생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일부러 강조해가지고 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팩트에 근거해서 정보를 던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교하게 하면 이게 탁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성경적 세계관이나 성경적 가치에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현장에서 탁월한 교수법과 그 다음에 탁월한 지식으로 주변인들도 설득할 수 있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열일 제쳐놓고 다른 스케줄 다 제끼고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늘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지역사회나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스스로 지식과 이런 걸로 무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걸 활용해서 전파시키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스스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교회에서 엉뚱한 짓 시킨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개혁신앙인이 어떤 건지 정체성, 그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크리스찬이 탁월하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해내면 그게 영역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영역주권 개념도 모르는데 무슨 장로교를 합니까? 왜 사는지를 몰라요. 크리스찬이 기가 찬 놀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합니까? 100점 100패인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활동, 정치적 상황.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도 깨우고 있는 게 뭡니까? 체제랑 복음이 분리됩니까? 그럼 종교의 자유 박탈된 체제가 되면은 교회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분리됩니까? 저는 복음 집중인데요. 그럼 제가 그러면 정신 차리시라고. 그 복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지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체제냐? 정치 체제는 신앙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헌법이 갖고 있는 그 성격.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적 가치를 헌법에 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유만 지켜내면 그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우리는 선포할 수만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근데 그걸 뺏기니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국에서 왜 자꾸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체포당합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만 체포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크리스찬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위축당한다, 그 뜻이에요. 자유를 지키면 크리스찬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걸로 자꾸 자유를 뺏기다가 뺏겨 보니까 귀한 줄 안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막 넘어가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세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걸 당연시 여기면서 우리가 알아서 찌그러지고 교육청에서 뭐라 그러면 쫄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완전히 짜부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현명하게 교수법 자체를 탁월하게 갖고 가면 내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면 전략적으로 매우 탁월해지겠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 나가야 되냐면,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연구팀을 많이 조직해라. 그러니까 플립 러닝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교과가 역사가 아니어도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연방제 통일과 한반도 평화의 본질이 뭐냐, 이걸 교과서에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라도 논박 가능하게끔 학습이 돼 있으시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성정치, 성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탁월하게 견해를 갖고 계시면 왜 조기에 성교육을 하고 왜 음란한 게 자꾸 인권으로 변화되느냐, 이 포인트를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미국의 감리교단에서 동성애 가지고 투표했는데 우리가 이겼죠. 그때 제가 아직 제 책은 영어판 내자고 하는 미국 교수님들이 계셨지만 북미판은 따로 써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니까. 근데 한국어판만 냈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계 미국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책을 수입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논쟁할 때 딱 집어서 딱 칠 때랑, 이거 답답해, 뭔가 있는데 이게 딱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이 상태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딱 붙었어. 저쪽 이제 동성애 찬성 목사님이랑 반대 목사님 딱 붙었는데 논쟁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준비가 된 분이 세게 발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듣고 영향을 받으면 확산되잖아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알겠어, 그 느낌은 있어. 이거 뭔가 기분 나쁘고 음습한 게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데, 근데 딱 뭐라고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저쪽에서 인권이잖아요 막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나빠요 이러면은 바보 취급당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속이 시원하게 한마디를 누가 목사님 한 분이 딱 하니까 다 따라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겨요. 그래서 저도 제 책이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어요. 예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그룹도 만드시고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일종의 이익단체는 정책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선생님들 중심으로 교총을 장악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역과 중앙 다. 그렇게 해서 교육부랑 정책 딜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갖추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많이 자문해 드릴게요, 앞으로 싸우실 때.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학교 현장에서 선교하거나 이럴 때 굉장한 위협을 당하죠. 지금 징계도 당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피해자 선생님들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기본권의 주체가 맞아요. 근데 이게 충돌할 때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권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선교의 자유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이게 충돌할 때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이거는 법적으로 매우 디테일하게 조언을 받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징계하겠다고 압박한다고 무조건 굴복하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미 대강고 사건 이후로 당연하게 교육청이 교회가 세운 재단을 압박해버리든지, 학교 재단을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압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배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교계가 대응을 안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다음 세대 선교 세미나 하고 앉아있는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위축당해가지고 불이익당하고 징계당하는 판에 그따위 거 하면 뭐합니까? 학교 현장이 박살이 나고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판에 무슨 맨날 다음 세대 세미나를 열고 앉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은 크리스찬들이 집사님 권사님이 핍박을 당하고 징계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크리스찬 법조인들이 조직화되고 전문가들이 뭉쳐서 선생님들을 서포트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저분들한테 기대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략적 마인드, 그 다음에 강의실에서는 탁월한 교수법, 요 양자를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 권리도 지키고,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종교의 자유와 성교의 자유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큰 흐름 속에서 아예 반기독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할게요. 미국도 어떤 흐름을 겪었냐면 제가 종자연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때 주로 뭘 연구해서 한국에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나라였고 공립학교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 지역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어느 틈엔가 성경책을 공적 영역에서 치우게 만들고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크리스찬이 아닌 척하는 게 미덕화되는 분위기로 가다가 결국 오바마 8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못하게 하는 바보 같은 상황으로 추락한 거죠. 근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탁월하게 조직화하고 연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교사들도 전문 집단이잖아요. 그 교사들을 외곽에서 서포트하는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고 요게 같이 함께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교육자 선교회를 매우 의미 있게 보는 게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고 지역 단위별로 선생님들이 똘똘 뭉치셔야 돼요. 그리고 저나 이런 전문가들한테 자꾸 요구를 해서 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만 해도 크리스찬 전문가들끼리 뭉쳐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 한 분이 핍박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게 전파됐을 때 굉장히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혼자가 아니고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전략적 비전이나 정책 같은 게 같이 공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매우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시한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서 어떤 방향을 갖고 흐름을 가지면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활동 속에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짜로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이때 학교뿐만 아니라 각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만큼 주변 권사님, 집사님들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정보, 참 신앙을 가지고 그분들을 자꾸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도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한반도는 항상 국제정세 흐름 속에서 잘못 줄을 서면 죽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소위 전문가라는 탈을 쓰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생계형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어도 관심을 갖고 역사 문제라든지 국제 정세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긴 하지만 남북 문제에서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전선언 임박했다고 워싱턴 분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아예 트럼프 교를 차렸어.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확률이 50%죠. 딜 한다 안 한다. 폭격한다 안 한다. 소발의 지잡기로 맞췄네. 이런 바보예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주변에 트럼프교 무슨 교 이상한 거 할 때 조언해주고 국제 정치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고 정신 차리게 해줄 수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국을 살리겠죠. 교육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살릴 때 우리 선생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뭔 할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요 정도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